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주주의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주주님들 중에서도 또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야죠. 삼성전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 투자하시다가 물리신 분들 많으실 거고, 또 2차전지 분야 요새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 가지신 구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연세대 전자공학 박사까지 하셨고요.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연세대에서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때부터 이런 기술주에 투자를 오랜 기간 해오시면서 투자의 성공 경험, 실패 경험 굉장히 다채롭게 또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기술주를 분석하는 그런 다양한 깊이 있는 글과 함께 또 책도 쓰셨잖아요.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우황재 대표님 저희 채널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이미 다 해주셨어요. 제가 소개할 부분이 있나 싶은데요.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한주주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 투자 블로거이자 또 이따금 시간이 남을 때면 저희 호돌이 투자연구소 채널에 영상도 올리고 있는 우황재 대표입니다. 저는 투자자 여러분께서 항상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랜 블로그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혹시 이번 영상을 또 시청하시고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또 상세히 답변 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전자전기공학의 또 전문가시자 이 기술주 특히 반도체 분야 깊이 있게 좀 파고 들어가시면서 공부하고 투자하시는데요. 예. 반도체 투자 너무 어려워요. 네. 그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도체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개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일단 첫 네. 번째는 반도체 자체가 어렵죠. 네, 예. 반도체 자체의 기술적인 난도가 좀 높다. 예, 맞습니다. 그게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흔히 사이클 산업이라고 부르죠. 이 예.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사이클 산업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워렌 버핏 같은 유명한 투자자들 책을 읽다 보면 또 피터 린치의 책을 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월가의 영웅 같은 책을 읽으면 많은 분들께서 야, 일상에서 좋은 주식을 많이 발견할 수 있구나. 예. 야, 10배씩 성장하는 성장주에 투자해야겠구나. 이런 것들 많이 깨달으시는데 사실 이 책에서 이 500페이지가 넘는 책에서 정말 심도 있게 설명하는 많은 할애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사이클 산업입니다. 실제로 피터 린치는 사이클 산업에서 가장 높은 많은 수익을 올려온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월가의 영웅을 주제로 독서 토론 모임에 나가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러네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어렵고 예. 다른 투자가 훨씬 더 쉬워 보이죠. 성장주 그냥 2차전지 쭉쭉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로봇 계속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 좀 많이 섞인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고요. 이 첫 번째 기술적인 내용 조금만 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요. 이 반도체 산업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반도체 산업에 접근하실 때 자꾸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고 기술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강한데 예. 사실 이는 반도체 산업 투자할 때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전기, 전자, 공학의 박사가 필요 없는 건가요? 사실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지난 거의 15년 가까이 바탕업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테크 주식만 투자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기업들을 고른 평등선에서 매 분기마다 300개씩 검토해 가면서 그중에 4개 기업을 꼽아서 투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만 북한에서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을 딱 꼽아서 투자하는 경우가 언제인가? 보통은 무언가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이 기업의 정말 투자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특히 사이클 관점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투자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이클의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반도체 산업은 다행스럽게도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흔히 많은 사이클 산업, 철강, 화학 같은 산업은요. 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비슷한 사이클 산업인데 이들 산업은 성장성이 제한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리천장이 만들어져 있고 혹시 그 201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박스피 맞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화학과 건설, 철강 같은 기업들도 커다란 박스
아주 오랜 기간 10년마다 5년마다 천장에 부딪히는 그런 박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산업도 일부 성장을 조금씩 하긴 하지만 산업의 구조적인 요인, 즉 포화가 되었다는 특징 때문에 크게 종전의 사이클보다 크게 성장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장 산업이자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만약에 내가 사이클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 예. 누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치는 그러한 시기를 좀 피해서 계속 네. 매수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계속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네요. 예, 지금도 물론 매수할 시기가 되겠고요. 예.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장기 투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즉 포스코 같은 다른 기업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삼성전자가 사이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특징도, 즉 반도체 산업의 이 성장성도 함께 갖췄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게다가 또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아주 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예. 또 전부도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를 분석하실 때 예.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뭘 많이 보실까요? 뭘 많이 볼까 생각을 네. 할 때 아무래도 반도체를 가장 중심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가장 중심적으로 보실 것 같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는 갤럭시 폴드 출시했대요. 예. 갤럭시 출시했대요. 뭐 요즘에 올레드 패널 잘 나간대요. 네. 아니면 뭐 가전 비스포크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네. LG 거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오. 이런 포인트를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보입니다. 예. 저희는 사실 한주주 작가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투자를 합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제가 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회원수가 30만이 넘어가는 네이버 카페 들어가 보시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즌이나 뭐 갤럭시 신제품 출시 시즌 한번 네. 가만히 보세요. 요게 투자 포인트가 되시는 분들이 정말 허다하게 많습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 삼성전자 내부를 살펴보면 예.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부문은 예. 지금 현재 이제 DX로 부문이 변경됐습니다만 네. 과거 이름으로 IM, 즉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문은 규모는 가장 크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없이 항상 꾸준합니다. 2013년, 14년 지나가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완전히 포화가 됐고 완벽한 정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꺾이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갤럭시 폴드를 출시해도 삼성전자 IM 부문의 실적이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왜? 중국에서 뺏길 만큼 뺏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는 가장 크지만 실제로 투자 포인트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녀석은 누구인가? 가장 변동이 심한 사업 부문. 예. 실적이 가장 크게 변하는 부문이죠. 그 부문이 바로 반도체고, 반도체가 실제로는 삼성전자 모든 부문 통틀어서 거의 90% 이상의 이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는 삼성전자를 분석할 때 결국에는 반도체 하나만 봐도 분석의 90%가 끝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현재 잘하고 있는 분야도 중요하지만 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또 가장 중요한 반도체의 예. 영역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러면 이 반도체의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 번씩 이 물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슈퍼 사이클이 들어오면은 네. 그때는 이제 엄청 행복한 시기를 보내게 네.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한 차례 슈퍼 사이클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지나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슈퍼 사이클이란 단어가 다소 모호하긴 한데 예. 상승 사이클이라고 하면 정확할 네. 것 같습니다. 상승 사이클이 한번 크게 네, 왔었고요. 크게 왔었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또 상승 네. 사이클은 어떤 원인으로 좀 네. 발생하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상승 사이클이 2020년에도 왔었지만 2017년에 정말 크게 왔었습니다. 아, 그때 맞아요. 네. 기억나요. 구글에서 뭐 알파고 하면서 뭐 바둑 예. 두고 이때 그때가 그때였죠.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이 예, 인공지능. 폭발하면서 네. 서버도 폭발하면서 왔었는데 2017년에 왔던 그 슈퍼 사이클, 예. 그리고 2020년에 왔던 사이클, 그리고 이제 올 다음번 사이클이 거의 비슷한 이유로 오게 될 겁니다. 결국엔 서버 시장의 성장이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라고 그랬죠. 그런데 네. 이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변동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주로 어디에 팔리는가? 크게 세 가지 시장이 있는데 예. 두 가지 시장은 정체가 돼 있고 예. 한 가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그게 바로 서버 시장이죠. 서버 시장. 그래서 결국에는 서버 시장이 다음번 사이클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예.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천수답 사업이라고 한번 네. 이렇게 좀 좋은 시기를 지나면 되게 어려운 시기가 와서 예.
지금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 예.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해 네.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버였어요. 네. 아마 이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AI나 뭐 음. 인공지능이나 로봇 예. 같은 분야가 네. 아니면 혹은 전기 자동차 분야가 신생 예. 수요를 이끌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 예. 그런 작은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네. 완전 그냥 기존의 서버가 더 확장될 걸로 예. 보시네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팔려나가는 새로운 시장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긴 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네. 분명히 신시장이고 네. 사실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규모의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음. 게임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엑스박스, 그다음에 위 게임기가 메모리 반도체를 대거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대략 3% 수준, 그리고 차량용도 아직은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분명히 앞으로 많이 쓰일 것은 자명하지만 예. 자동차의 판매 대수 자체가 예. 다른 제품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네. 또 자동차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용량도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존 시장의 이 성장이 훨씬 더 가파르고 빠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챗 GPT 이 이슈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공지능이 어떻습니까? 혹시 챗 GPT 써보셨습니까? 당연히 써봤죠. 계속- 자주 씁니다. 아, 자주 쓰세요? 네. 근데 이제 써보시니까 분명히 좋은 점도 있는데 예. 한계점도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너무 극명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존재합니다. 아, 예. 좋은 점, 나쁜 점 어떤 부분? 좋은 점은 네. 가끔 놀랍게 탁월한 답변을 줘요. 네. 그리고 나쁜 점은 네. 아주 최신의 이슈를 반영하지 못해서 네. 제가 뭐 경제 현상이나 이슈에 대해서 물었는데 네. 2019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맞습니다. 거죠. 예. 그게 아쉽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챗 GPT를 여러 차례 쓰고 또 미국 자료를 서치할 때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사용하는 편인데 네. 아직은 정말 초보적인 수준이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과연 이 챗 GPT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의 몇 프로쯤 대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아직은 한 자릿수 초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직은 초반 단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만든 건 맞습니다. 근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장이 갈 길이 얼마나 멀고 많이 남은 것인가 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존 시장의 이 성장도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이 서버 시장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얼추 한 7, 80%는 잡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만 여전히 서버 시장의 비중은 3,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보다 2배 이상 규모로 커지는 과정에서 사이클을 또 한번 이끌어 줄 것이고 네. 또 잘하면 그 다음번 사이클도 이끌어 줄 것이고 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말씀해주신 챗 GPT나 이런 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서버 수요를 이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동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분야로 볼 때 우리가 기존의 수요를 견인했던 서버 분야를 아직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찾아 보니까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네.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아, 하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뭐 물론 반도체 말고도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예. 근데 많은 분들께서 보통 자율주행차가 안 나온다. 아니 레벨 3, 4, 5 이제 나올 것처럼 막 얘기했는데 예. 지금 아직도 안 나왔어.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이유를 고민했냐면 네. 기술적인 거는 잘 됐는데 네. 좀 우리의 인식이 기술에 우리를 맡기는 것 같은 그런 네. 철학적 논쟁이나 정치적인 논쟁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물론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혹시 사고 날까봐 불안. 그렇죠. 이런 것도 예. 있고 뭐 혹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뭐 자동차 업체가 일부러 안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음모론.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무언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때문에 이 예. 피해가는 어떠한 이러한 알고리즘을 짜는 게 좀 어려워서 예.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고 실제로 이쪽 이슈도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책에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시간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자동차에 보면 앞차와의 이 거리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멈춰주게 하는 그러한 기능은 탑재가 되어 있죠. 있죠. 그런데 이 기능이 아직은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레이더가 주로 쓰이고 있고 또 카메라가 이 사진을 인식해서 네. 멈추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360도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계속 측정해야 됩니다. 지도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만들려면 기존의 레이더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예. 그리고 카메라로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업계의 시각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적외선을 쏘고 이를 받아들이는 라이다 방식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라이다가 아직까지는 기술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온에서 작동을 잘 못해요. 비싸요. 반도체. 예, 맞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소재 한계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라이다 센서가 1,000만 원 이상 호가는데 이게 다 아직 소재와 제조 공법의 문제입니다. 예. 이걸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고 이게 나와야 확연한 더욱더 진보된 자율주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책에서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네, 진짜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진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 출신이고 또 예.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예. 가끔 물어봐요. 이제 메모리에 다니는 기획팀 친구들한테 전기차 돈 되니? 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기차나 이런 네.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그 주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그런 네. 해결되지 않은 부분과 그거를 안전하게 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또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반도체가.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지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반도체가 앞으로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참 멉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가장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를 생각하면 또 연관고리로 생각나는 게 TSMC인데요. 예. 정말 TSMC의 그 파운드리 아성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너무 네. 거대한 벽입니다. 예. 이렇게 좀 TSMC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저는 파운드리만 국한해서 보자면 네. 앞으로 오래 간다. 네. 원래 삼성의 목표가 네. 2030년에 TSMC를 따라잡겠다. 2030년이면 7년 남았네요. 7년 나왔는데 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이 가능성이 네. 현실적으로 네.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TSMC가 연간 투자하는 금액이 50조 원인데 네. 이 삼성이 파운드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약 15조 정도거든요. 너무 차이나요. 그렇죠. 점유율이 네. 3배인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선 네. 우리가 3배씩 투자해도 부족할 텐데 네.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3분의 1이니까 규모 면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세우는 것이 기술이죠. 네. 그래서 삼성이 항상 이 TSMC랑 비교가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삼성과 TSMC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네. 각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1위 기업. 사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에 주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두 기업은 엄밀히 좀 많이 다른 기업입니다. 차이점이 훨씬 더 크고 차이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예. 그 차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네. 비중으로 따지면 사실 요즘에 60% 후반대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익 비중, 이익의 변동을 결정하는 비중은 거의 90% 이상이 육박하기 때문에 예, 메모리에. 메모리가 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성장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네. 가지고 또 이 사이클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때의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의 본질은 또 변하지 않았어요. 기존에 맞습니다. 하던 거 잘 하고 있고 또 8만전자, 9만전자의 삼성전자만큼 지금 또 열심히 재투자 잘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네. 가지고 또 이 사이클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물린 사람은 어쩌죠? 그건 이제 한번 배우시는 거죠. 저도 네. 과거에 사이클 산업 투자할 때 많이 물렸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경험이 다 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번 사이클은 더 크게 오고 주가는 더 크게 간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네. 여유 자금이 계속해서 생기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일관된 이 댓글이 달려요. 실적 악화되고 있는데 예. 실적 꺾이고 있고 적자까지 간다는데 네. 여러분 이 사이클 산업은 실적과 주가의 이 변동이 정확히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과거 히스토리를 쭉 분석해 보세요. 예.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실적 감소가 명확해질 때부터 보통은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번 3분기부터 역성장 시작했죠. 그 말인즉 꼭 이게 반복될 거란 보장은 없지만 과거 히스토리를 가져다 보자면 이미 삼성전자 주가의 최저 저점은 지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악재가 터져서 또 한 번 주가가 내려갈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실적 악화 또는 디램의 어떠한 가격 하락 아니면 적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반영된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선행 변수의 역할을 하니까 작년 10월, 9월, 10월 이 정도의 굉장한 저점이 나타났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경기 침체적인 현상이라든지 삼성전자의 그런 디램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6개월 전에 이미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조금씩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 방향성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투자를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좀 물려서 마음 아프신 분들께서도 이게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사이클이 뭐 짧으면 2, 3년, 그리고 기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4년에 한 번씩 그 사이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또 그렇게 앞으로 길진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삼성전자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 반도체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 반도체 투자 많이 하실 텐데 스스로가 생각하는 탑픽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탑픽 종목들이 항상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종목을 딱 말씀드리면 보통 다음날 매수 이런 분들 계시고 왜 이 종목이지 고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항상 종목을 말씀 바로 드리면 좋겠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전제를 답니다. 이 종목 반도체 기업들이 참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사이클이 심한 기업들이 있고 사이클이 덜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형이 나뉘는데 개인적으로는 변동이 큰 기업을 좋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변동이 커야 내가 아는 만큼 투자 성과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러한 변동이 큰 기업을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이 들으시는 분들께서 똑같이 투자하실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만약에 무언가 리스크가 나오면 매도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저랑 똑같이 따라가실 수 있어야 했는데 방송을 딱 한 번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기업들을 먼저 꼽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반도체라는 것이 크게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전공정에서 후공정에서의 포인트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전공정은 전통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도가 월등히 높을 공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공정을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투자 기회는 전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도 전공정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전공정 중에서요, 디램을 만드는 공정도 있고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공정도 있고 비메모리를 만드는 공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항상 낸드 플래시 쪽에 먼저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디램이든 낸드 플래시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판매량의 증감은 꾸준히 발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낸드 플래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램보다 낸드 플래시가 또 한 가지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인가?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죠. 그럼 저장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쭉쭉쭉 꾸겨 넣을 텐데 용량이 클수록 좋죠. 낸드 플래시는 용량을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층수를 높여나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요, 이 호황 시기가 오면 판매량도 증가지만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층수도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층수 증가만 가만히 고민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모두 다 층수가 2배, 3배씩 증가한다면 누가 수혜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시멘트를 만드는 기업, 철근 또는 H빔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 여타의 이제 소재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보네요. 맞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그래서 이 소재 기업들이 이 호황 시기에 판매량 증가 효과도 나타나지만 층수 증가 효과까지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2015년부터 이 3D 낸드 플래시가 도입됐을 때부터 소재 기업들의 이 성장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졌고 디램 기업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낸드 플래시 소재 기업들을 먼저 뽑아서 그런데 낸드 플래시 사업만 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재 기업을 먼저 뽑자면 솔브레인과 동빈세미킨도 있겠고요. 파츠 기업 중에는 월덱스, 하나머티리얼스가 있겠습니다. TCK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소재 파츠 기업들을 볼 때 또 한 가지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증설이죠. 그래서 이 증설 효과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또 구분해서 또 한 번 보게 되는데 증설 효과까지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좀 뒤에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월덱스, 하나머티리얼스 같은 케이스가 좀 우선적으로 꼽힌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공정 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후공정은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발생합니다. 이 커다란 칩을 잘게 쪼개서 만든다면 이 개념인데 이 기술이 앞으로 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수혜 범위의 기업들이 가장 긍정적인 이 기술의 발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이들 기업을 좀 언급드립니다. 좀 간략하게 기업 리스트만 말씀드려보자면 이 침렛이라는 이 변화, 수혜 물결을 탈 수 있는 노출도가 높은 기업으로는 인텍플러스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예. 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BSK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 역시 한 개의 기업만 매수하시는 건 위험해요. 기술적으로 계속 팔로우 하실 수 있어야 하고 매도 시점이 언제가 될지 혹여나 이번에는 장비 공급이 종전만 못할지 이슈를 계속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중 하나만 골라서 마시고 네 개를 묶어서 보시라. ETF처럼 묶어서 보시라. 예. 만약에 한 종목을 사실 거면 여러분께서 저보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 기업을 한번 좀 토픽으로 꼽아서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까지 조금 파헤쳐 봤는데요. 네. 네, 다음으로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인데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요즘 거의 우리나라 코스닥을 끌고 가는 가장 중심적인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장주를 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뭐 애프로든지 이런 기업들이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2 반도체가 2차 전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대표님께서는 이 2차 전지 분야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풀어보자면 2차 전지 섹터는 좀 항상 긍정, 최소 평타 이상은 네.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차 전지를 잘 알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2차 전지 글을 여러 썼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저는 항상 매 분기마다 이 섹터별 어떠한 뭐 이익률 추이나 여러 가지 추이들을 살펴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초반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정말 많은 섹터들이 피크 아웃 이 되거나 또는 실적이 사실상 성장이 거의 끝에 다다르거나 둔화되는 거예요. 또는 일부는 역성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추이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도 여전히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섹터는 사실상 2차 전지가 예. 거의 유일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일부에서는 아마도 몇 가지 섹터 중에 반등을 빨리 하는 섹터가 있다면 2차 전지도 그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전반적인 섹터 간의 비교 매력 관점에서 네.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이익이 크게 빠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2차 전지는 꾸준하다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정도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직관적으로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즉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문제가 되죠. 예.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 아파트를 500억에 팔면 누가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2차 전지 안에서도 네. 선별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너무 과도한 유행을 예. 좀 우리가 기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좀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이제 적정 가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게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주가에 좀 반영을 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관점도 물론입니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과대평가된 게 아니라 네. 적정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요즘에 최근에 너무 달아올랐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 네. 에코프로비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 너무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성장폭이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녀석은 다른 기업들의 어떠한 이 비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좀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네. 에코프로 주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아, 자로 예. 이렇게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시세가 터져 나와도 잠깐 하락했다가 다음 날이면 또 정말 급등세에 올라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에코프로가 혹시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에코프로가요. 네. 먼저 근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동안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어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는 엄밀히 말하면 지주사의 이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기업이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에코프로가 직접 수행할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엄밀히는 에코프로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그렇죠. 에코프로만 세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이러한 관점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예. 밸류가 워낙 낮았다 보니까 크게 오른 면이 있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앞에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네, 드렸지만 그렇죠. 에코프로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여전히 높지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근래 올랐는데 예. 이 지주사들의 디스카운트가 이러한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극재에서 1위 기업이고 규모 면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코프로가 삼성전자랑 비교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너무 멀리 그렇죠. 갔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전방 기업이죠. 최종적으로 반도체 제품을 완성해서 비싸게 파는 기업인데 그에 반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후방 기업이죠. 소재를 공급하고 또 소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안했을 때 이 에코프로 그룹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원익그룹과 비슷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조금 지금 네.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셨는데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좀 예. 어떤 부분 유의하면 예. 좋을까요? 유의하실 포인트를 그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좋으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예. 제가 에코프로 BM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드린 감이 없진 않지만 이 기업이 나쁘다는 건 절대 예,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 걸좀 아닙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의하실 포인트라고 하면 우리가 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한번 네. 좀 예시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잠시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그 통신 기술이요. 요즘에 4G에서 5G로 많이 연계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4G 통신이 있고 5G 통신이 있는데 4G 통신을 저희가 뭐라고 많이 부르죠? LTE. LTE라고 많이 예. 부르죠. LTE 기술이 이제 4G의 가장 표준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4G LTE가 도입되기 전에 사실 4G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LTE라는 기술이 있었고 유럽 기술이 있고요. 예. 그다음 와이브로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맞아요. 우리나라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억나요. 어렴풋이. 그래서 이 와이브로 기술은 우리나라 기술이고 이게 앞으로 4G 때 표준화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가 퍼지면서 4G 통신이 도입되기 한 3, 4년 전에 예. 3, 4년 전에 이 우리나라 통신주들이 와이브로 테마로 엮여서 막 두세 배씩 급등했던 그 당시에 이 통신주를 사지 않으면 마치 이렇게 호구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누구나 지금 에코프로처럼 누구나 이 통신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쪽 말씀하시는 예, 거죠? SK텔레콤, KT는 LG. 물론 부각을 네, 받긴 네.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지금은 많이 상장되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예. 뭐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기업도 이제 그때부터 한참 떴던 건데 그러한 기업들을 사지 않으면 소외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이 와이브로가 4G의 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LTE가 이긴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 테마로 올랐던 시기는 4G 통신이 도입되기 약 3, 4년 전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즉 이때 주가가 오른 것은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예. 테마성으로 올랐던 것이죠. 기대감과 테마성. 기대감과 테마성입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2차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공부하셔야겠죠. 공부할 기회가 네. 앞으로도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고요. 네. 좋은 기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부 시작하시면 늦지 네, 않습니다. 또 대표님의 의견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네. 주주님들께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으셨길 마지막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막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렵죠. 저희가 예전 같으면은 내일 당장 막 오를 것만 같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다면 요즘에는 분명히 사면 좋긴 한데 내일 당장 오를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1, 2년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이 아직은 많은 시기거든요. 예. 몇 가지를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께서는 갑자기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시장 전문가로 바뀌시는 경우가 많이 목격됩니다. 자꾸 시장을 쫓아가고 금리가 어쩌니 뭐 은행이 파산하니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기업과 산업을 계속해서 공부할 시간이 지금 예. 주어진다는 점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밸류가 싼 2차전지 기업들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예. 반도체도 사이클 관점에서 지금 계속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더 좋은 기업을 찾아 나서시기 위해서는 결국에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공부를 하는 시간이 지금 주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시간을 좀 잘 살리실 수 있기를 좀 한번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제가 출연할 수 있게 되면 더 다양한 정말 그때는 재밌는 이야기로 오늘 영상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시청해주셔서 출연해 감사합니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